컨슈머 와치는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중에서 상당히 독특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할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유가 뭐냐? 선택의 대안이 없으면 자유가 의미가 없죠. 지난 총선 때 우리 한번 이슈를 생각해 보면 연초부터 우리나라에서 사과 대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구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10배 비싸게 지금 사과를 먹고 있는데 세상에는 4,700여 종의 사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지라고 하는 부사라고 하는 사과 한 품종에 한해서 국민들이 세계 평균 가격의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중산층이 사과를 못 먹는 그 선진국 중에 유일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가 소비자의 선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하고 실질 국민소득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서 서울의 식품 물가는 동경에 비해서 30% 이상 더 높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유통점을 어떤 날은 대형 유통점은 가지 말라고 정부가 강제 휴무제를 시행하는가 하면 공급자들이 할인 경쟁을 하는 걸 못하게 단통법이라는 걸 통해서 온 국민이 비싸게 단말기를 사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완전히 정글입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구글 지도를 쓰지 못하고 하고 있고 우버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관치 그리고 이해 집단들의 횡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거로부터 소비자 주권을 찾고자 하는 운동이 바로 컨슈머 와치입니다. 그것은 그냥 소비자들의 후생뿐만 아니라 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는 기업의 경영의 자유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이 효율화되고 물가가 싸지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컨슈머 와치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현재까지 뭐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미진한 것도 많고 아직 잘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 컨슈머 와치의 뜻에 늘 같이 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이 전문가 여러분들 참여자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면서 곧 이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그 논의 속에서 저희 컨슈머 와치가 지향하는 가치와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규제기관이 시장의 자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쿠팡의 최근 쿠팡 제재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공정위 또는 정치권과 규제기관의 성급한 판단이 제기업들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쿠팡이 자사 제품, PB 상품을 포함한 자사 제품에 대한 평점 내지는 그 후기를 임직원들이 써서 조작을 해서 상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기만 행위를 했고 입점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 손해를 끼쳤다. 이것이 이제 공정위의 그 제재 내용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공정위는 1,400억 원의 과징금 그리고 법인 고발이라고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뭐 독과점 금지법의 공정위의 독과점 금지법은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시장 효율을 높이고
그 결과는 그거의 판단은 소비자의 후생입니다. 소비자 후생이 낮아지면 그게 이제 불공정 행위다 이런 거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공정위의 쿠팡 제재 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사 제품이 상단에 올려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면 입점 업체들의 판매에 손실을 끼쳤느냐,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비싸게 샀느냐 하는 거가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사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거래의 5%에 불과합니다. 그 5%를 잘 팔아서 95%가 안 팔리게 만들면 쿠팡한테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손해죠. 이거를 자세 제품과 입점 제품을 경쟁 관계로 본 전제가 사실은 유통업을 이해 못 한다는 겁니다. 이 자사 제품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뭐냐면 코스코의 커클랜드 시그니처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그건 왜 그걸 파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좋은 업체 걸 사서 유통만 잘하면 되는데 자사 브랜드를 기획하고 왜 그걸 만들었냐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사 브랜드가 유명 제품보다 한 20% 정도에 쌉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품질은 좋은데 싼 물건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코스코를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예, 많은 사람이 유입돼야 다른 제품도 잘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유통업의 이 마켓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의 가장 성공 요인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방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객을 세그멘트 분리하는 겁니다. 뭐냐면 어떤 분들은 브랜드를 중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가격 때문에 못 사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사 비중이 극히 적은 거를 적극 팔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전제가 바로 이 PB 상품을 쓰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초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상품을 선전해서 순위를 조작했다. 어떤 자사 브랜드를 높이려면 당연히 이게 안 알려진 브랜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 브랜드를 만들기 때문에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자사 브랜드를 하느냐에 대한 이해서부터 이 자사 브랜드하고 다른 제품하고의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단순한 논리를 적용했다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 비즈니스가 굳이 오프라인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망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1등이 확고해지면 2등은 설 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온라인 몰의 경쟁 관계가 미국의 아마존과 같은 이치는 아닙니다. 미국은 아마존 빼고는 나머지는 거기에 견줄 만한 비슷한 마켓플레이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마트고 롯데마트고 홈플러스고 다 온라인 매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 당근이 구체적으로 다른 분야별로 온라인 마켓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요즘 최근에는 쉐닌이 알린이 테무라는 그다음에 아마존 직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독과 점력도 훨씬 약하죠, 우리나라의 쿠팡에. 그래서 이런 그 PB 상품이 병존한다고 해서 자사 제품을 잘 팔아야 될 이유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데서 이 공정위의 논리가 상당히 취약한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사 제품을 상단에 배치하는 것이 반공정 행위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옷가게 주인이 자기가 디자인을 한 옷도 있고 사서 다른 업체 거도 하는 매장이 있다 그래서 자기 디자인 업체 거를 윈도우에다가 마네킹에다 제일 눈에 잘 띄는 데다가 걸어놨다고 해서 반공정 행위라고 처벌하려고 공정위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마트 매장에 가가지고 노브랜드라고 하는 이마트의 자사 브랜드가
고객들 눈에 잘 띄는 제일 잘 띄는 데다 전시했다고 해서 불공정행위라고 처벌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온라인이라고 해서 상단했다고 처벌해야 하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쿠팡이 혹시 도덕적 비난을 받을 계기를 제시했다는 거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기라고 그러면 소비자가 쓸 것 같은데 자사 직원이 썼기 때문에 그거는 뭐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가지고 반공정 행위라고 얘기할 근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이 공정위가 무대 보고 숙제를 하지 않는 그 규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에 대한 조사가 전무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어떻게 그 발표를 하고 있냐면요. 상위에 배치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재의 근거예요. 오인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오인으로 해서 얼마만큼 후생에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PB 상품을 봤는데 브랜드도 없는 PB 상품인데 평이 좋아가지고 갔다가 안 사려고 쇼핑 카트에다 안 집어넣으면 쿠팡이나 다른 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유사 상품 이건 어떠세요 하고 다른 입점업체 상품을 바로 추천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상품 그게 차단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PB 상품이 다른 입점업체 상품의 매출에 도움을 준 거죠. 이런 그리고 이 쿠팡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자신들이 쓴 평점이 소비자들이 쓴 평점보다 낮은 평점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정위의 논리에 상당한 그 논리와 대립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공정위가 이걸 하면서 미국도 이렇게 많이 아마존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EU도 규제했다라는 얘기를 근거로 대고 있어서 공정위의 규제 징계가 타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지 않는 게 있죠. 뭐냐 하면 EU는 아마존에 대해서 3건에 대한 반공정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아마존이 우리는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시정안을 제시하니까 그것만 됐다 그래 놓고 1센트도 과징금을 물지 않고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한테 이렇게 시정을 하겠다라는 기회를 준 게 아니라 1,400억 원을 내라는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사례도 법정에서 제소만 했지 확정 판결 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 과연 외국 사례가 우리나라의 공정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사례냐 하는 데서 의문을 삼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반공정 행위를 얼마나 많이 조사하느냐, 우리 변호사님께서 얼마나 쉽게 조사하고 얼마나 규제 안 받고 하느냐 보면요, 공정위가 국회 낸 자료를 보면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한국의 공정위는 6,910건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 법무부하고 DOJ하고 FTC가 합쳐서 230건이에요. EU는 65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140건입니다. 경제 규모를 감안을 해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공정위는 미국에 비해서 480배의 조사를 한 겁니다. EU에 비해서는 4,000배를 조사한 겁니다. 일본에 비해서 116배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 통계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죠. 이건 뭐 거의 괴물적 규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원하면 조사할 수 있는, 아까 규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만드는 거고요. 또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가
어마어마한 규제 권한을 가지면 이해 당사자들, 경쟁자들이 공정위를 활용하는 거죠.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막 혐의가 충분치 않은 것도 제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사 안 한다고 하면 편파적으로 안 했다고 그랬을 거니까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어떤 규제기관이 과잉한 그 규제 권한을 가지면 그 사업자 간의 지대 추구의 로비 창구가 되거나 이제 이해 집단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이미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그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정위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의 후생을 지키고 경쟁을 촉진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정부에서 공정위원장이 닭값에 비해서 치킨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격 통제를 나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공정위가 뭘 만들었냐 하면요. 프랜차이즈 사업의 대리점의 거리 제한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사업자 간의 담합 또는 시장 할당을 공정위가 나서는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정위가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규제하고 개선하겠다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나라의 공정위에도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경제학자고 경영학 이론도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이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하고 주주들이 선택하는 거지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규제기관을 통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상법을 무시하는 법입니다. 상법의 주주와 경영자들의 권한과 책임과 오블리게이션이 정의되어 있는데 상법에 없는 동인이라는 것, 대기업 집단의 총수를 지명을 해서 투자 금액과 상관없는 경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공정위가 본질적으로 정체성 혼란의 규제기관이고 괴물적인 조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그 공정위에 의해서 기업들이 이 경영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컨슈머 와치의 보도 자료, 발표 자료들을 근거로 일부 언론이 그 공정위가 무작정 과징금부터 때리고 4분의 1은 패소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냈더니 공정위가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공정위의 최근 5년간의 승수율은 90.8%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5년은 20년에서 24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야말로 공정위가 쿠팡보다도 더 국민 기만적인 행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20년에서 24년 중에는 계류적인 사건 소송이 53%고 완료된 건 47%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고 분명한 거는 판명이 났는데 아직 논란이 되는 것들은 아직도 소송 중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소송이 다 끝난 기간의 4년 평균을 보면 승소율이 70%, 90%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공정위가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 이런 일을 해서는 상당히 어렵다. 저희 결론은 아까 이 교수님이 하신 결론하고 똑같습니다.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는 자연 독점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등이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황이고 양면 시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이 별도의 규제가 필요한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유통체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전략들을 수립 같이 따라하면서 지금 PB 상품 같은 게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이해도 없이 지금 결론을 내렸다는 거고요. 우리는 그 시장경제론자들에는 독점이 지속 가능하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AT&T도 그랬고, 한때는 IBM이 세상을 다 지배한다고 그랬고, 또 한때는 GE가 전 세상을 다 지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코닥이 그런다고 그랬고, 제록스가 그런다고 그랬고, 수없는 많은 기업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기업은 다 20년 미만의 신생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세상의 80억 인구 중에 지금 어떤 기업이 잠시 지배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 지배적인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내버려두도록 아무도 아이디어를 못 낼 거라고 하는 가능성은 역사적으로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기관은 지금보다 훨씬 시장의 판단이 자신의 판단들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좀 인식하는 겸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경쟁 당국의 사법적 통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준비했는데요. 앞에 두 분 발제에 대해서도 저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사법적 통제는 민주적 통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실제 정부 조직 구조에서는 그것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 부처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요. 어떤 부처의 권력을 다른 기관이 견제하는 것은 사법 절차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형사사법은 아시다시피 경찰, 검찰, 법원으로 연결돼서 심지어 집행은 뭐 교도소에서 다 나눠져 있고 서로 이제 권한을 견제하는데, 우리 행정부처는 그러한 견제와 균형이 거의 전무하고요. 국무회의나 심지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아무리 살펴봐도 어떤 부처의 권한 행사를 다른 부처가 견제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 뭘 하려고 하면 그냥 맘 놓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례도 찾기 어렵고요. 새로운 시대에 맞춰 계속 권한을 늘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이를 충분히 도와주고, 또는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규제 권한을 양산하고, 또 우리나라 국회가 대결 정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어떤 화합과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대결 정치에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 원하는 입법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오늘 현재도 진행되고 있어서, 정부 수립 이후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들, 특히 중앙정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의 권한의 조정이랄지, 또는 어떤 오남용을 방지할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거의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은 최근 특히 이제 국민의 민주화 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권한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필요성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최근에 대한변호사협회, 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형사소송학회 등 여러 단체에서 많이 논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요. 더욱 정말 시급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22대 국회에서 정말 법안으로라도 꼭 연결해서 입법을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나중에 자료집을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이제 미국과 EU에서 공정 당국, 경쟁 당국의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현재 어떻게 권한을 통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결론적으로 시간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은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조사 당국의 권한이 오남용돼서 그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논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작용을 사법 통제를 다 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영장제도, 그다음에 다양한 기관들의 서로 이중적 권한 행사, 그리고 그를 통한 경쟁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서 정부 기관의 권한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독점 규제를 한다는 기관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특히 미국이 그런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정부 조직에 많이 산재했는데 정말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동일한 권한을 여러 기관이 행사해요. 그리고 연방제 국가는 연방의 권한과 지방의 권한이 일단 수직적으로도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어떤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바로 민주적 통제, 사법적 통제를 받기 때문에 또 이제 변호사에 의한 조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제도를 간략히 요약하면 법무부 독점금지국과 연방거래위원회가 이원화 체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또 같은 법무부 밑에 FTC가 있으면서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밑에 있는 독점금지국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서로 그러니까 권한을 행사할 때 자기들이 적절하지 못하게 행사하면은 다른 기관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받거나 다른 기관이 그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권력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형사영장과 유사한 행정영장 제도가 이미 제도적으로 채택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헌법 또는 형사소송법에서 얘기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4조 영장주의 원칙이 그대로 행정영장에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헌법에 영장은 형사사건에 있어서만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다라는 식으로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에 개헌 논의가 있을 때에는 이 헌법에 있는 영장주의를 형사사법에서 적용하는 영장뿐 아니라 일반 이런 행정영장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해서 개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미국의 수정헌법 4조를 보았더니 형사 절차에만 제한한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검사도 등장하지 않고요.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방이든 어디든 공권력에 의해서 어떤 인신의 구속 등 가택 서류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에서는 영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행정영장에도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주류 산업이나 이제 총기 산업 같은 경우에 예외가 있습니다만 그런 건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방거래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이 소환장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못 보셨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할 때 공문이라고 들고 옵니다. 독점규제법 23조라고 적혀 있는데 한 페이지예요. 심지어 조사 근거인 법률 불공정거래 행위는 한 줄이에요. 그냥 거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라고 적혀 있어요. 뭘 조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23조에 있는 불공정 행위들의 유형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싹 조사하겠다는 거죠. 나온 김에 도대체 무엇을 조사받는지 모르고 실제 그런 혐의와 소명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가 내부 통제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문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냥 저 기업 한번 나가볼까 하면 그냥 어떤 공무원이 즉석에서 공문 만들어서 내부 결제만 받으면 그냥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수준으로 보입니다. 실제 형사사법의 영장은 굉장히 자세하고 범죄 사실, 피의 사실부터 시작해서 압수의 목적, 압수수색의 목적, 압수할 장소, 압수할 물건, 그리고 관련된 범죄 사실, 그리고 판사에 의해서 기재되는 영장 행사 시의 제한 사항, 야간에는 할 수 있다 없어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장을 보면 내가 무슨 혐의를 가지고 받고 수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 수색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할 수 있고 정확 명백합니다. 그리고 장소적 제한도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벗어나면 압수수색의 효력을 준항고에 의해서 취소해서 그 압수로 인해 확보한 모든 증거는 증거 능력을 상실시키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포괄 영장에 해당하는 한 줄짜리 공문을 가져와서 가져간 자료들은 바로 공정의 다양한 처분으로 쓰일 뿐 아니라 그 조사가 끝날 때에도 그 관련 자료가 폐기되는 절차도 없습니다. 지금 형사소송 영장에는 조사가 끝나면 압수한 물건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명시하고 있거든요. 지체 없이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몇 년 있다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다시 조사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영장제도가 도입된다면 통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유도 비슷한데 이유는 이제 각 나라의 경쟁 당국이 있고 또 EU 전체에 집행위원회가 또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게다가 싱글 마켓이라는 EU 고유의 출범 목적과 결합해서 보기 때문에 미국과 EU의 경쟁법 규정 자체는 상당히 유사한데도 실제로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다른 결론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EU는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DMA라고 하죠.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에서 DSA 등등의 새로운 법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과 중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 전면전을 선포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경정 당국의 권한 행사가 점점 눈에 보이고 뭐 미국의 주요한 기업들에게는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와 미국의 경제 전쟁은 경제 전사인 기업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어야지 경쟁 당국이 나서서 과징금으로 그 전쟁을 대신하는 즉 법률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막장이라는 얘기죠. 기업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대신 때려주고 있는 건데 법률로 경제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법을 제정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구글 갑질 방지법처럼 법을 제정하면 구글이 갑질을 안 하게 됩니까? 법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에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형법에 250조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에 징역 5년에 처한다라고 되는 아주 강력한 규정이 있는데 사형까지 처할 수 있어요? 왜 살인죄는 안 없어집니까? 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법 규정으로 바꿀 수 없는데 우리 법률 만능주의가 너무 심한 것에 이제 대표적인 지금 이제 플랫폼 공정 규제법의 근거도 바로 법률 만능주의거든요. 그런 불공정한 행태가 있다고 보여지면은 그것을 해결할 가장 마지막 수단이 법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고 있는 나라는 입법을 하는 것에 굉장히 신중하고 법안이 일부 정권 시절에 발의되었다가도 결국 국회에서 그것을 신중하게 논의해서 통과시키지 않고 하는 일을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그 입법안 중에 하원 의원들이 발의문에 이런 걸 써놓은 게 있는데 가상자산 분류법에 관한 입법이었는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인터넷 산업에 규제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인터넷 산업에 영광을 가져왔다라고 명확히 법안 앞에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규제를 도입하지 않아서 우리가 실리콘밸리가 저렇게 세계 최대 성공하고 전 세계에서 돈과 데이터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미국 연방의원들이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암호화폐 토큰의 분류법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분류가 체계적이 되어야지만 규제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바로 기득권이나 또는 권력의 횡포에 그냥 휩쓸립니다. 우리도 만약에 공정위가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들의 문제가 기존의 독점규제법으로 해소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한다면 과연 그러한 현상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잘 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유사해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다만 요건을 완화해서 즉 기존의 독점규제법은 뭐 시장 지배적 사업자, 시장 점유율이 과반이 넘어야 되죠. 뭐 등등의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류가 제대로 안 돼 있죠.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기존의 시장 규제로는 무엇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시장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온라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을 입법하려고 했잖아요. 심지어 그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뭐가 급했는지 우리나라 시장 조사를 하지도 않고 이외 시장 조사 결과를 가져다가 그냥 보도자료에 붙여서 냈다가 결국 좌절이 됐었죠. 네. 그래서 EU 제도도 역시 회원국의 사법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조사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영장제도가 분명히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공정위가 80년에 출범한 이후에 한 번도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실적인 입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때 바로 공문 한 장 들고 조사하던 관행 그때는 사법기관도 그랬거든요. 영장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계좌 추적도 포괄영장이라고 해서 영장 하나로 연결되는 계좌 모두를 추적했었습니다. 지금은 직전 직후 계좌 하나씩밖에 추적이 안 돼서 영장을 계속 발부받아야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형사사법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사법적 통제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이걸 절차를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증거 능력을 상실시켜서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하게 돼 있어 지금 사법기관들이 조사할 땐 정말 이런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해야지만 되는 상황인데 행정조사에 있어서는 뭐 공정위뿐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도입돼 있지 않죠.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을 기본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 같고요. 꼭 독점규제법만 보완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조사는 공정위의 조사도 있지만 온갖 기관들이 많습니다. 특히 특별사법 경찰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요. 우리나라는 지금 행정, 입법, 사법 3권 국가가 아니라 이 특사경들 때문에
입법과 사법기관 두 개로 지금 귀일하고 있어요. 행정부가 사법부로 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사경들이 행정 지도를 해야 되는데 행정 지도는 안 하고 위반하기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압수수색을 나와요. 행정부가 사법경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컨슈머워치에서 한번 지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정위는 더더욱이 사법경찰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적용을 하나도 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권한통제 방안으로 여러분들이 석학들이 오랜 시간 논의했던 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전속고발권 문제, 이건 당연히 폐지해야 됩니다. 불법이 있는데도 고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고발하지 않습니다. 과징금 엄청나게 세게 때리고 자신들이 이제 권력 위에 군림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 간의 유착 얘기가 있고요. 공정위 출신들이 대기업과 대형 로펌들에 들어가서 솔직히 말하면 불법을 넘나듭니다. 제가 뭐 들은 얘기지만 어떤 기업의 임원 이야기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가 나올 거를 모 로펌에서 미리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로펌에 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관이 어떻게 알아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제가 증거는 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절차적 공정성으로는 조사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변호인이 현실적으로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 변호인의 조력권은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되는데 현장에서 실제 공정위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변호사가 가까이 왔다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오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뒷방에 숨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와서 저 뒤에 안 보이는 방에서 얘기를 전달받으면서 이렇게 몰래 조력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현장에서 싸그리 쓸어가고 있는데 뭘 가져가는지 공문의 범위 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력을 받을 수 없고요. 사실상 거의 쓸어가다시피 하는 현장을 저도 직접 목격 많이 했습니다. 아까 2심제 문제는 지적됐죠. 1심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 및 의결이 하나의 위원회에서 집중되니까 검찰로 치면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행세되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수사권 조정을 한 근본적인 이념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주사는 굉장히 최소화시켰죠. 그것에 이제 검찰도 동의한 것이 수사를 직접 해놓으면 기소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이거나 아니면은 부당함을 알고도 기소를 감행해서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모른 채 해버리는 거죠. 조사와 의결 권한을 분리해서 여기도 조사기구와 의결기구를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적법 절차 행정영장 제도 도입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헌법적인 손질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근거법인 여러 가지 법률들 독점규제법 등을 손보아 가지고 조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속고발권 폐지 그리고 불복소송의 3심제 전환, 조사 및 심의 권한의 분리,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 강화,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 그리고 행정영장 제도를 통해서 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시기 등을 법원의 통제하에 두는 것, 여기에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거든요.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 공정거래위원회 활동들을 보면서 이게 소비자한테 어떤 우려가 있고 결국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각 기업들이 이제 제재를 한 것들을 행정소송을 이제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입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 거의 평균 지금 22.5% 정도의 행정소송 제기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기업들이 20% 이상의 기업들이 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 행정처분이 과도하거나 그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행정처분이 확정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소송 결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통계연보,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자료를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패소율이 13%,
네, 거의 13, 12 평균적으로 2014에서 2020년 사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승소 확률은 평균적으로 73.17%, 패소율은 10.36%입니다. 근데 그 승소율이 굉장히 높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 공정위는 그 공정위의 그 판결 자체가 1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2심제죠. 그래서 이 여타 행정소송과 성격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 패소율이나 승소율 자체가 다른 행정소송과는 좀 다르게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소에 따라서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했는가, 이 자료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정책처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 8월까지 이 자료이고요. 2016년부터 19년까지 4개년도 사이에 이 공정위의 패소로 인해서 환급한 전체 과징금은 전체 그 부과액의 46.5%에 달합니다. 또 2017년에 퀄컴 건이 굉장히 컸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환급액 비중을 보면 전체 이 과징금의 58.64%를 패소해서 환급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4개년도 사이에 공정위의 이 행정소송의 패소율은 9.6%에 불과합니다. 9.6%의 패소를 했는데 과징금은 46%를 환급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공정위가 굉장히 무리한 제재를 하고 있고 그 큰 과징금이 큰 규모의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법원이 사건의 위법성과 규모에 비춰서 공정의 처분이 문제가 있다,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할 때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만큼 이 공정위의 이 과징금 산정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는 과징금 금액이 4조 엄청난 숫자들, 이건 무슨 과징금 배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로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리한 행정 처분 이런 때문에 계속해서 불필요한, 우리 기업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도 그렇고 불필요한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소송들은 결국은 다 공정위가 벌이는 소송들은 다 국민의 예산이고 또 기업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로펌과 함께 대응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도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과징금 부과해서 환급액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결국은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과 부실한 조사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많은 소송 비용을 내고 있고요. 결국은 국민의 예산이다. 그리고 심지어 환급 가산금이 연 2.9%입니다. 혈세가 낭비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과징금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를 하고 있어서 공정위의 이 조사 및 판결 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와 제도가 비슷한 일본이 2014년에 공정위의 그 1심 기능, 심판 기능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위 퇴직자들이 주로 공정위가 감시하던 대규모 기업 집단 또는 그 기업들과 소송하고 있는 로펌에 취업을 하고 있어서 이 또한 정관예우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기업 경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보통 세금 세무조사? 국세청에서 하는 세무조사 이런 것도 보면 맥스 3개월이면 끝나는데 공정위는 최근에 기사를 보면 2년 이상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이 제재를 받은 기업은 담합을 했다라는
오명을 쓰고 경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과징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이 공정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재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의 경영 행위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년 후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승소를 하고 기업이 승소를 하더라도 2년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피해는 굉장하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2.9%의 이 환급 그 가산금이 사실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도 법을 어겨서 과태료를 내거나 뭐 세금을 늦게 내면 2.9%의 가산금을 내진 않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이 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공정위는 거기에 대해 기업에게 보상해 주는 게 2.9%에 불과한데 저는 이 여러 가지 그 기업의 제재를 해서 영업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형, 무형의 그 불이익까지도 고려를 해야 공정위가 좀 신중하게 제재를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하고 규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 뭐 요즘 뉴스에 보면은 OTT 시장 OTT 때문에 방송업계가 어렵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항상 생각이 드는 게 과거 SK가 CJ 헬로비전이라고 하는 케이블 회사를 수직 결합하려고 했을 때 공정위가 독점을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독점이 우려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20년, 15년이 지났나요? 지금은 보면은 방송 시장이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어요. 당시에 CJ 헬로비전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도록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공정위의 판단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과연 정당한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뭐 디즈니, 넷플릭스 이런 해외 OTT가 국내 방송 시장 장악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국내 기업들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공정위가 자신들만의 잣대로 기업을 규제하면서 아예 성장할 잠재력을 꺾은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시장의 그 공정한 질서를 확보하고 소비자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규제를 해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들 규제하느라고 여념이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공정위가 법적으로 담합을 유도하고 있는 국내의 그 여러 제도들, 불합리한 제도들 먼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통신 3사에게 4조 원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신문 기사 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통신 3사가 왜 역대급 통신 3사가 왜 담합을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담합을 할 수밖에 없게 단통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부터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제도를 유지해놓고 기업들한테 담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법적으로 담합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우유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일 뉴스에 우유 가격 협상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담합을 허용한 터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유를 소비자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왜 우유 가격을 생산자인 낙농업계가 결정할 수 있도록 담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드냐 이거죠.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소비자를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먼저 규제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공정위가 특히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이 플랫폼 경쟁 촉진법은 이번 정부와도 결이 맞지 않고 특정 정치 세력의 주장에 그러니까 동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소비자 피해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밝혀진 사안들이 없고 그냥 정치적인 논리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소상공인을 보호하자, 뭐 골목상권을 보호하자 이런 논리들만 있고 사실은 뭐 표면으로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소비자들 후생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정위가 플랫폼 경쟁 촉진법 도입에 앞서서 과연 이 소비자 피해가 얼마나 있는가를 스스로 좀 입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을 위해서 좀 더 선택권을 높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재고할 시점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재대학교 행정학과에 있는 이여구라고 합니다. 플랫폼 이슈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 이슈로 얘기를 한 3번 정도째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벌써 1월 31일 날 한 번 했었고 5월 달에도 했었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1월 달에 했을 때의 분위기는 이제 막 핫할 때 이걸 진짜 도입하나 보다 이런 때였는데 이제 5월 달에 할 때는 이게 공정위가 사실상 유예를 한 내용이었는데 전 그 이후로 이게 이제 논란에 잠재워져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봤더니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이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법안이 이제 3개가 법안이 발의가 되었더라고요. 하나가 오기영 법률안이고 하나는 박주민 법률안, 하나는 그 김남근 법률안입니다. 이 세 법률안의 내용은 사실상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1월 달에 되게 핫했었을 때의 그 내용을 거의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좀 문제 의식은 뭐냐면 이 사회가 하나의 어떤 이슈에 대한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정부와 시민사회 공론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된 얘기가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제도화, 법제화 시키려는 이제 움직임으로 갖는 게 이게 맞는 건가라는 것에 대한 좀 기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무슨 법률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단히 뭐 말씀을 드리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플랫폼에 대해서는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플랫폼 시장은 플랫폼에서 이제 사업자와 소비자가 공히 어떤 플레이를 하는 어떤 시장이죠. 이런 의미에서 플랫폼 시장은 양면 시장이라고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관련한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좀 균형 잡게 보자면 뭐 마치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생산자와 구매자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가 이제 집중이 되고 따라서 이제 플랫폼 제공자의 영향력이 되게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통해서 플랫폼에서는 이제 여러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한 선점 효과, 뭐 가끔 관련된 불공정 이슈 등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산업적 측면에서 이 플랫폼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큰 후생을 제시해 주는 것도 맞고요. 기존에 오프라인 시장만 있었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이제 소비자 경쟁 아니면 생산자 경쟁, 유통시장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플랫폼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플랫폼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면 시장의 어떤 모습을 띠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뭐냐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제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답을 한 것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제는 영업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양면 시장이 이제는 보편적 시장이 되었고 이 보편적 시장에서의 이 거래자, 구매자, 생산자, 소비자 등이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플랫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가장 큰 플랫폼은 뭐 네이버, 쿠팡, 뭐 카카오 뭐 이런 이제 유들일 건데요. 이들 말고도 이제 개별 섹터의 산업적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뭐 로톡도 그렇고 뭐 당근 마켓도 그렇고 여러 플랫폼이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자, 이들 플랫폼에 대한 여러 규제 이슈가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재미있는 사실을 한번 보시면 플랫폼이 이제 우리가 보편화되면서 여러 문제의식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대체로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것이 일종 그 수수료 이슈입니다. 수수료와 거래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타 플랫폼 이용 제한과 차별적 지위, 소위 말하는 멀티 호밍 이슈입니다. 그 외 부당 요구 기타 이런 이슈는 상대적으로 자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지금 플랫폼 이슈의 가장 핵심이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별도의 어떤 규제 체계가 필요하냐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것으로 놓고 봐서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좀 우리가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편적인 플랫폼에 대해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주로 말하는 수수료 가격 이슈고 이런 이슈는 기존의 플랫폼이 아닌 시장과 백화점 등등에 있어서도 유통업계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자, 그 외에 여러 플랫폼에서 이용하면서 거래상에 있어서 허위 거래가 발생이 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 이슈 등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새로운 플랫폼 규제의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통상 전통적인 시장 거래 상황 속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이슈임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플랫폼 규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를 좀 보시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속도전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하원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독점 상사 행정소위원회 등등의 조사 보고서를 했고 이 조사 보고서 결과 초당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발의를 했었고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만을 운영하고 스스로 경쟁 제한성이 없음을 증명할 때만 합병을 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 이제 제시가 되었고요. 이제 물론 이것은 이제 아주 제한적인 플랫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월간 이용 업체가 10만 개 이상이고 연순 매출 6천억 달러 이상의 아주 소수의 플랫폼만을 대상으로 이런 규제를 발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의회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해서 이 법률안은 자동으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이 안이 굉장히 뜨거운 논쟁으로 제시되고 있다가 이 부분이 수면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잠자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반면 유럽은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요. 특히 여기서 보시면 디지털 시장법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통과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시장 지배적 위치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공정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이슈를 유럽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많이 언론에서도 제시되었지만 유럽은 이제 독자적 플랫폼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없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럽에서 활성화된 플랫폼이 이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플랫폼을 통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자국 보호적 차원에서의 어떤 전략적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쟁 이슈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그래서 폐기가 되었었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올 1월 달에 굉장히 이제 뜨거웠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라는 것이 이제 나누어졌고요. 그래서 자사 우대, 끼어 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애 대우 강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막 논란이 되어졌다가 다시 숨이 죽어 있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대 국회 들어서 다시 국회의원 3분께서 법률안 발의를 좀 했는데요. 우리나라 법률안 발의의 특징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발의된 법률안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한 규모가 넘어갈 경우에는 스스로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을 수 있음을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음을 조사하고 이것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야, 니들은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애들이야. 이렇게. 그래서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애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애들이어야 되냐 하면 대체로 뭐 거래액이 한 3천억 뒤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총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혹은 판매 금액이 3조 원 이상 정도 되면 아마 지정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야 니들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시를 좀 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요, 사실은 전형적인 대기업 규제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재벌 우리도 이제 소위 말하는 재벌이라는 것도 매년 대기업 집단을 이제 지정하지 않습니까? 지정을 하고 공시하고 기업 정보를 이제 제시하게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대기업 집단은 5조 이상, 뭐 10조 이상 이런 이제 규모가 되어지는데 온라인 플랫폼은 다른 이슈를 이제 기준이 조금 다른 어떤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튼간에 이제 구조는 똑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보면 한 가지 이슈가 남습니다. 뭐냐면 바로 행위 규제입니다. 특별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야, 4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니들이 하면 안 돼라는 걸 적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따가 말씀하겠지만 자사우대, 끼어 팔기, 멀티호밍 금지, 최해구, 뭐 대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행위 규제를 가져온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요소인데요. 그럼 온라인 플랫폼에 있어서 이 특징적인 이 행위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것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 그다음에 네이버, 쿠팡은 이미 대규모 기업 집단입니다. 매출이 상당해서요. 그래서 이미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시라든가 뭐 시장 지배적 이런 것들을 대충 다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행위 제한 이슈가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되게 되면 이들 큰 기업 외에 사실 상대적으로 작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도 이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2가지 측면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제가 이제 다시 시장이라는 말씀을 사실은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뭐 교과서적 얘기긴 하지만 제가 공정위의 어떤 여러 그 경쟁 이슈를 보면서 가장 큰 그 곤혹스러움을 겪는 게 뭐냐면 이 경쟁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공정위에서의 경쟁은 정태적 수준의 경쟁을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특정 시점의 경쟁을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 지금 이 순간에 니들이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지. 그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 니들한테 가서 전부 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지.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결론인데요. 이게 아니고 사실은 시장은 대부분 동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아무도 경쟁 기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보면 삼성하고 LG전자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만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가 독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어디에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자사우대, 끼워 팔기 이런 것들은요. 사실 유통시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래 시장 당사자들의 플레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PB 상품 관련해서 지금 그 공정위에서도 굉장히 세게 최근에 뭐 이들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이 PB 상품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는 게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보시면 우리가 백화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PB 상품을 더 대놓고 밀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균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특정한 하나의 시점에서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 이 독점이다라고 이제 간주를 해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동태적 과정에서의 기업이 성장하고 이제 기업이 그 성과를 내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이 더 높아지는 이런 측면에 대한 것이 전혀 고려가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썼으니까 읽어드리면 두 번째 줄부터는 그래서 사실은 완전한 시장은 존재하지 않고 시장은 언제나 균형을 찾아가는 동태적인 효율이 벌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비효율을 근거로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 후생을 전혀 잘 보아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시장이 완전하지 않다는 논의에 근거한 정부 개입은 타당할 수 없습니다. 시장 거래의 기본은 선택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과 거래에서 선택 대안에 대한 탐색의 몫은 선택의 당사자에게 있음도 이제 명백하게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독점과 불공정 경쟁 등 시장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법 역시 당연히 일반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요. 그걸 우리는 독점 관련된 법이 당연히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쟁 이슈는 개별적 특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재판을 통한 원칙 학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이슈는 거의 대부분 일반법과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특별법적 아니면 특정한 어떤 시장의 대상과 플레이어의 행위에 대해서 4가지 행위를 딱 찍어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야 될 거냐라고 말씀드리면 뭐 반복이 됐겠지만 자율규제 및 사후규제를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된 불공정 사안에 대한 사후적 대응은 지금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과정적 규제는 최소화하거나 일반법적 규율에 맡겨야 될 것이고요. 온라인 플랫폼 간의 경쟁은 생각보다 치열합니다. 뭐 최근에 알리테무라든가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이며 이제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역차별적 요소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왜 이것을 제정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법률신문에요.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불러드리면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철회 혹은 폐기되었던 이유는 법안의 규제 대상이 광범위하고 불확실하고 기존의 경쟁법과 별도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추가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소산업의 성장 및 혁신에 의도치 않은 결과 그러니까 즉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해서 작은 산업이나 생산자나 구매자, 소비자들의 후생이 나빠질 수 있고 그 외에 뭐 중국과 이슈도 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정치적 이슈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류의 불명확성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슈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나아가서 사실은 굉장한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사회는 사실 이미 상당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 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가 이제 전개되어진 상황에서 이것을 성급하게 법률로 다시 불과 몇 달 만에 발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을 하려고 한다면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중원부원되지 않도록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아마 얼핏 뭐 듣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저는 규제를 하지 말자는 쪽이 아닙니다. 규제를 잘하자는 쪽이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플랫폼 규제를 이렇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까 우리 이호 교수 말한 뭐 멀티홈이라든지 뭐 끼오 팔기라든지 뭐 445대라든지 또는 뭐 이런 그런 등등에 대한 행위 제한을 사전 규제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런 사전 규제는 반대한다는 얘기죠. 이미 있는 현재 그 시장 지배 사업자 규정마저 상당히 높은 정도의 규제라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룰 오브 리즌 그죠? 그 진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는지 경쟁 제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합리 원칙에 의해서 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그런 뭐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고 공정위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만 부당한 그 경쟁 배제라든지 또는 소비자 이 가격 인상에 미치는 부당한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 것에서는
동의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끝으로 여기 제목이 산업 발전과 소비자 후생인데 저게 상당히 미묘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같은 목적으로 산업 발전도 시키고 소비자 후생도 증진시킬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저게 같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슌페터 알잖아요. 슌페터 혁신이 기업가 정신이 본질이라고 이야기한 그 양반이 한 이야기가 있죠. 그 지금 현 시점에서 진행되는 경쟁은 자원 배분 효율을 증진시키는 정태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그런 편익이 있고 독점적 위치에 있는 그런 독과점적 시장은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혁신을 일으켜가지고 동태적 편익을 증진시키는 혜택이 있는데 슌페터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본인은 독과점을 감수하더라도 동태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걸 선택하겠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 지금 그 플랫폼 산업이라는 것이 성숙 단계이고요. 아직도 발화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어느 쪽으로 혁신이 튈지 AI 기술이 계속해서 더 접목되고 깊어지면 어떤 쪽으로 튈지 모르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그 규제론자들은 우리 다 이야기했던 거죠. 망 외부 효과, 뭐 그러다 크로스 엑스터널리티 이펙트가 있고 이게 엄청 규모의 경제 자연 독점들이 커가지고 한 번 이 기업 특정 기업이 여기에 락인되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서 소비자한테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기가 쉽다. 1등은 살아남아도 2등은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뭐 상당히 높은 주의인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자를 다 배제하고 난 다음에 독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네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가지고 수수료라든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산업 조직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약탈적 가격 책정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자기네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시장을 독점하고 난 다음에는 그 소비자들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 자기가 독점 가격을 다시 부과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그 경쟁자 배제 전략으로서 그 약탈적 가격 책정, 프리데이터리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꽤 그 좀 뭐랄까요? 좀 흥미롭죠. 약탈이란 말도 상당히 우리 그 감성 자극적인 데다가 특히 이 플랫폼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워낙 큰 데다가 그렇죠. 그래서 딱 들어맞는 것 같은 이야기 들어요. 락인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쿠팡이 1등하면은 그 다음 기회를 못 들어나요? 알리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산업입니다. 여전히 혁신 진행 중이고 이 프리데이터 프라이싱 전략이 맞으려면은 자기가 독점하고 나면 새로운 경쟁자가 전혀 얼씬도 안 해야 되는데 여긴 그렇지가 않아요. 소비자들 열심히 멀티호밍을 하고 있어요. 쿠팡만 거기 소비자 등록된 게 아니라 여러 그 플랫폼을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거 아니다 싶으면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 독점적 위치에서 금방 사라집니다. 그만큼 잠재적 경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정부가 사전 규제를 통해 가지고 법률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 위험한 것은 혁신의 인센티브를 아까 슌페터의 혁신의 동기를 막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플랫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이 뭐냐? 개인정보입니다. 좀 일본에서 라인 가지고 시비하는 것도 자기네 정보가 해외로 해외로 가지고 옮긴다는 거 아니야. 미국도 처음에 플랫폼 산업을 강하게 규제하려고 했다가 그 정보가 국외 이전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깜짝 놀란 거죠. 개인정보 가장 이 빅데이터 산업이 기본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했던 하원에서 5대 플랫폼 규제를 통과시켜도 상원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건들고 전략을 바꾼 겁니다.
이건 자국의 혁신 경쟁이 우위에 서려면 독과점이 좀 더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거예요. 슈페트론입니다. 반면에 EU는 자기는 없어요. 자국 산업을 뭔가를 그 씨를 뿌리고 싹을 트게 하려면 저쪽 그 글로벌 플랫폼 규제들을 대기업들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 정리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공간적 그 혁신 경쟁의 판도에서 어느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이유를 따라가야 될까요? 우린 토종 기업이 아직은 있어요. 우리 이유를 따라가면 우리가 이유를 따라가면 우리가 그러면 뭐 아마존을 규제할 수 있어요? 구글을 규제할 수 있어요? 고작 한다는 게 국내 토종 기업만 규제를 할 텐데 왜 그럽니까?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지 이런 거 자승자박. 같은 규제를 EU가 한다도 그건 자승자박이 아니에요. 너희들 묶어서 우리 거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거 흉내낼 일 아니죠. 뭐 이런 하여튼 그 정리를 하자면은 그 지금 그 시대적 환경이 국가 간 혁신 경쟁의 시대이고 그 혁신에 한 산업이 이 플랫폼 산업에 굉장히 집중돼 있다. 그래서 정밀한 그 소비자 후생 효과라든지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새로운 그 사전 규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 규제로 이번 쿠팡하는 거 보니까 기존 규제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입증한 거 아니에요. 공정위한테 그러면 왜 그 지금 플랫폼 산업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제에 관한 지침까지 만들었죠. 1년밖에 안 됐죠. 지침까지 만들어 놓고 왜 또 법을 만들려고 합니까? 사전 규제 법을 만들면 적용을 빨리 할 수 있다. 이거 적용 빨리 안 해도 되는 법이에요. 혁신의 시기이기 때문에. 빨리 하면은 오히려 탈날 수 있습니다. 원래 사전 규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전 규제라는 것이 뭔가 문제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는 것 보이지만 도대체 왜 하는데? 진짜 혁신 중에 어떤 전혀 새로운 형태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못 보던 거니까 규제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그 타입 1 에라, 타입 2의 에라 이게 사회적으로 편익을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게 나쁜 건 줄 알고 정부가 사전에 딱 지워버리는 것 이건 굉장한 손해죠. 우리 이 법하시는 분들은 늘 이런 제1종 오류, 제1종 오류보다 제2종 오류를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명의 도덕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이노센트를 범인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처럼 이건 사전 규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병태 교수님이 아주 설득력 있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이 컨슈머워치는 굉장히 친하게 손에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본래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서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 교수님도 그렇고 이비 교수님도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길가메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길가메시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이제 지도자 자리에 앉은 건데 자기를 견제할 만한 다른 세력이 없으니까 혼자서 국민의 권익을 막하고 이제 억압하는 변질돼 버렸죠. 그런 것처럼 공정위가 공정하지도 않고 소비자 후생보다도 뭔가 좀 자꾸 사전 규제에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좀 우려가 저도 드는데 어쨌거나 플랫폼 규제는 지금도 작년 1월 달에 그 플랫폼 산업 시장 지배 사업자 규제 지침 만들 때도 분명 자기네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현행법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쿠팡까지 이렇게 제재를 한 마당에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여러 가지 요소들, 시대적 환경 또는 공간적 그 혁신 경쟁, 국가 간 혁신 경쟁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별로 우리나라에 이득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법운영에 있어서는 분명히 소비자 후생이 얼마만큼 피해를 끼치고 경쟁 제한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그 피해 규모가 생겼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를 이렇게 심결했다는 뭔가 좀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지 경제학자나 행정학적 규제론자들이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예,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의 시간과 돈을 기준으로 하면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KBS, MBC, 뭐 시청률, 요즘 OTT, 넷플릭스까지 다 들어와서 시장 점유율을 파악할 수 없고 시청률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운동화가 요즘 안 팔리는데 뭐 온라인 게임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죠. OTT 때문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경쟁자가 이제는 넷플릭스입니다. 그런데 운동화 시장 하나만 놓고 점유율을 나이키는 운동화 시장에서 점유율이 몇 프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의미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그 점유율마저도 변화하는 시대에 점유율의 그 분모가 자꾸 늘어나고 넓어진다. 그럼 그 점유율을 가지고 규제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점유율이 높다, 독점이다 이러면 뭔가 피해가 있겠네? 갑질을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결과를 좀 보장해달라. 이런 활동을 저희 컨슈머치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세미나라든가 이런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플랫폼을 모든 국민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규제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모든 국민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이슈를 아무리 얘기해도 국민의 대다수들은 그게 뭐지? 이런 사람도 상당히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 법률이 이제 어쨌거나 제도화되면 모든 국민의 영향을 받겠죠. 제가 사실 22대 국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국회 입법 발의안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5월 30일 날 개원해서 7월 8일까지 발의된 법안이 정확한 수치는 봐야 되겠지만 거의 2,00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중에 25%가 규제입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상당한 법률안이 지금 규제 법안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규제 얘기를 할 때 정부하고 국회를 좀 많이 비교하는데요. 정부는 어쨌거나 규제 법안을 만들어서 여러 어떤 부서와 협조와 조정이라든가 국무회의,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드디어 발의가 되는 절차를 아마 국회로 보내지는 건데요. 국회에서는 10명만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이제 서류를 내버리면 발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부는 숙성 과정을 거쳐서 발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정부가 꼭 잘한다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본다면 근데 국회는 숙성 과정 없이 발의를 하고 발의 후에 숙성을 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발의 후에 그러면 숙성을 얼마나 제대로 시키느냐라는 얘기가 있겠죠. 근데 요즘 국회에서 워낙에 지금 시끄러운 일이 많지만 국회를 찾아봤더니 의안이 여야 상호 간에 조정이 안 되면 의안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나 봐요. 이 90일 동안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90일이 충분한 숙성 기간일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는 90일 안에라도 다수당의 의결을 해버릴 수도 있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덜 숙성된 법안이 발의가 되어져서 만에 하나라도 올해 안에라도 이게 통과가 되어버린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당장 내년 한 3월 정도에 이 법이 적용이 되겠죠. 뭐 저희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사실을 별로 의심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굉장히 초스피디하게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걱정스럽다. 그래서 세미나도 세미나 차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모니터링이라든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잘못하면 정말 황인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의 시기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논해야 될 상황에서 사실은 전혀 다른 이슈로 저희가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제도적 뭐죠?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 이 실수가 굉장히 클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공정위와 뭐 민주당이라든가 야당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모든 지금 여야 공이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은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동체적 경쟁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혁신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부 재정이라든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있는가? 소위 말하는 제도 설계자로서의 국회와 정부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걱정이 사실은 많은 상황인데요. 뭐 그럴수록 오늘 세미나가 뭐 조그만한 반향이라도 일으켜서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점이면 자동 규제 대상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경제학자들하고 경영학자의 차이가 뭔지 아냐. 경제학자들은 완전 경쟁 시장을 만드는 게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영학자들은 경영자들한테 당신이 독점 회사가 되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성공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잘하고 있는 거의 결과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데를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잘못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엔티트러스트 이 반공정 공정거래라고 하는 거는 행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독과점 지위에 올랐다는 걸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은 독과점 회사를 좋아하죠. 그리고 그래서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사업의 성공의 결과라고 하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이게 성공한 기업을 자꾸 처벌하다 보면 아까처럼 이제 규모로 처벌을 하게 돼요. 규제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뭐 몇천억 이상, 몇 조 이상, 사용자가 몇억 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규모의 차별적 규제와 작은 기업들은 작으면 작을수록 지원이 많아지고 커지면 클수록 규제가 많아지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OECD 국가 중에서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적은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커지는 거를 원하지가 않죠. 규모를 줄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 전체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 규제의 대응 비용이 높아지면 이게 혁신을 제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그러니까 1,400억을 벌금을 때리면 쿠팡은 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온라인몰은 낼 수가 없는 거죠. 공시를 많이 해라. 그럼 스타트업은 공시를 못 해요. 나스닥 상장을 왜 함부로 못 하냐면, 나스닥 상장하면 상장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지만 공시하고 이런 규제 대응 비용이 연 한 6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규제 비용이 많아지면 기존 기업은 대응을 하는데 새로운 기업들은 대응을 못 하니까 기득권을 보호하는 역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규제들이 자꾸 이렇게 대기업은 규제 대상, 중소기업은, 작은 기업은 보호 대상, 이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가 아주 후진적인 형태로 남아 있게 되는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동태적 경쟁을 막는, 이게 소위 이제
장벽으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큰 기업일수록 규제기관하고 결탁이 쉬워지죠. 그래서 이제 더 타락하는 크로니즘의 그 정실 자본주의로 만들어가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잘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 혁신의 시대라는 것은 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모두가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니까 4차 산업혁명이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그 4차 산업혁명에서 각국이 자기네들이 기존의 선도적 지위를 갖고 있으면 그걸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또는 그 과거와의 단절적인 그 변혁기에 자기가 뒤떨어져 있으면 이참에 뛰어오르기 위해서 굉장한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 환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14년인가에 그저 버락 오바마가 한 말이 있어요. 그 아마 미국 의회에서 버락 오바마가 제시한 그 R&D 연구개발 투자 예산을 제안했는데 미국 의회에서 대폭 깎았더니 공화당에서 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바마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지금 혁신에 매진하는 국가는 아닌 내일의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일본이나 중국은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가 그 혁신에 매진해야 될 텐데 왜 그걸 깎느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이 지금 미국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 혁신에 투자하고 매진해야만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세계 경제 패권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뭐 저는 그 인플레 그 IRA인가요? 그 인플레 억제법도 다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자국의 모든 그 중요한 그 공급망들이 자국 내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로 바뀌어도 그 부분만큼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그 혁신의 모든 걸 매진하는데 지금 우리는 한쪽으로는 혁신의 가장 최대의 적은 누군지 아세요? 기득권이거든요. 하다못해 그 타다라는 걸 하려고 해도 기득 사업자 단체가 그 작은 단체도 큰 단체도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은 다 싫어해요. 심지어 어느 이런 그 자동차 모델을 변경하려고 해도 근로자가 싫어합니다. 자기네 새로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변화나 혁신에 대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기득권자는 싫어하는데 그 우리 정부는 오래된 기득권은 보호하고 새로운 뭔가 그 신흥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 이제 막 커가는 중인데 그건 빨리 또 규제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컨슈머 워치 쪽에서 보면은 모든 그 정책은 소비자가 항상 옳다. 소비자 관점에서만 평가하고 정부 정책을 펼치면은 혁신을 막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은 소비자 이익이 아니라 자기네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혁신의 그 국민을 소비자를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보고서 정책을 펼치면은 혁신이 막힐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플랫폼 사업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정책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EU 같은 경우 그런 거거든요. 소비자 후생뿐만 아니라 거기는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 플랫폼 산업에 관한은 소비자 후생 플러스 생산자 후생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후생을 좀 침해하더라도 자기네 그 영역 내에서의 생산자가 나타나기를 희망하거나 꿈꾸면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자는 그 주변에 또 이런 협력업체라든지 또는 뭐 근로자라든지 또는 투자자라든지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정책을 펼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에는 조금 판을 키워서 소비자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전환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특히 산업정책 분야에서 그런 게
산업정책 분야에서 사업자 보호 규정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었으면 어떤가 싶고 플랫폼 규제도 좀 정확하게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디지털 시장 특히 전자상거래도 얼마나 기존의 아날로그 시장과 행태가 다른지 이거를 우리 공정거래 당국가 얼마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 아날로그 마켓 하면 그냥 가서 물건 사는 거죠. 줄 다 서 있고요. 사실 거기에는 엄청난 질서가 있습니다. 이미 예를 들면 재래시장에 들어가서 좌판이라도 하나 받으려면 엄청난 기득권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거 많이 있겠죠. 딱 봐도 우리 명동에 가끔 보면은 어떤 건달들이 와갖고 좌판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막 오물 끼얹고 엄청난 질서가 있어요. 불공정들 그런 것들은 다 있어 왔던 거죠. 지금까지 역사상 그죠? 아날로그 시장에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디지털이 기회인 거죠. 그래서 누구나 입점할 수 있어요. 쿠팡에 4억 개의 물건이 들어와 있대요. 아날로그 시장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기회의 땅이죠. 그런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겪었던 우리 재래시장 하나도 충분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디지털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과연 우리 정부가 여기 오신 여러분들보다 더 잘한다고 믿겨지십니까? 쇼핑 우리보다 더 많이 해봤을까요? 온라인 쇼핑? 저는 30년 가까이 지금 온라인 쇼핑하고 있거든요. 쿠팡도 물론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로서 와우 회원 가입해서 쓰는데 일단 차이가 뭐냐? 무료 반품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쿠팡 와우 쓰신 분들 아파트 복도마다 맨날 나와 있죠. 반품들. 일단 사.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반품이에요. 반품 비용 와우 회원이니까 무료예요. 모든 비용을 쿠팡에 부담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뚫고 상단에 리스팅 되는 것은 알고리즘이죠. 아까 이미 이병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품질 안 좋은 거 위에 올리면 망하자는 얘기예요. 최적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애들이 위에 올라오는 거죠. 그중에 27개 중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 PB 상품을 끼웠어요. 이 PB의 역할은 저 쿠팡와우 한 5년 이상 쓴 제 입장에서는 감초이자 매기 역할을 합니다. PB로 도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단에 있으면 당연히 불공정할 거다, 소비자를 기만할 거다 생각하는데 저 온라인 쇼핑 30년 차 가깝습니다. 옥션부터. 그 위에 있다고 그냥 속으면 그건 진정한 쇼퍼가 아닙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의 구성과 패키지가 다 달라요. 내가 지금 기저귀 사는데 20개 묶음이 있고 50개 묶음이 있으면 상단에 있다고 50개 묶음 삽니까? 난 지금 10개짜리가 필요하거든. 다 골라요. 거기 사과가 올라오는데 그냥 상단에 있다고 삽니까? 사과 산지마다 얼마나 맛이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이미 정해져 있어. 당근도 계절마다 맛이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낸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 해서 동종의 것만 싹 올려서 대등하게 있을 때 상단 하단이 이제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실제로는 와우 회원 정도 되는 1,400만 명은 매일 사서 매일 반품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전문가들이에요. 어떨 때는 그냥 주문하기도 해, 물론. 근데 만약에 퀄리티가 안 나오고 가성비 안 맞잖아요. 그냥 반품하고 그 물건은 아무리 상단에 떠 있어도 다시는 주문하지 않습니다. 이런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유저 1,400만 명을 앞에 놓고서 상단에 올렸다고 단순하게 진열대 상단에 올렸다고 우대했다고 소비자를 속였다고 얘기하는 이런 단순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4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소비자의 기망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도 논증한 게 없어요. 소비자를 조사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올렸으니까 속였다는 거야. 정말 1,400만 우리 스마트한 전 세계의 IQ가 제일 높은 민족, 그 1,400만 명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쇼핑의 현장에서 우리 가족에게 주어질 먹거리, 옷, 의류부터 시작해 생필품들을 골라내는 그 기가 막힌 눈들을 갖고 이 스마트한 유저들을 이렇게 홀대하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반품이 있는 시장, 그리고 상단에 있어도 나에게 가장 최적의 상품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시장에서 가장 적합한 상품들을 위에 올려주고 그게 상을 차려주는 거죠. 그게 상단이에요. 하단일 수도 있고. 근데 저도 매일 보지만
이미 써봤던 거 실패했던 반품시켜버린 거는 그냥 확 지나가지고 아래쪽에서 제가 사고자 하는 오늘의 구성. 오늘은 우유 2개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만 필요할 수 있어요. 2개짜리 묶으면 제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몇 개를 놓고 시험에 들어가. 시험 뭐냐? 일단 주문해 보는 거죠. 이런 식의 소비를 하고 있는 이 디지털 시장에서 그러면 이 PB 상품 15개가 나머지 27개랑 경쟁하고 있다면 여기를 뚫고 올라온 이 일반 상품들은 뭡니까? PB 상품을 타겟으로 해서 저 정도의 퀄리티를 갖추고 경쟁을 갖춘 상품들이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면 매출이 발생하는 상품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PB는 아시다시피 산업부로부터 상도 받았잖아요. 소비자 물가 안정 효과가. 왜? 가성비가 제일 높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하나 쿠팡이 PB라고 시작하면 그냥 맹목적인 소비자 무조건 삽니까? 그냥 사요? 던져주면 무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죠. PB가 가성비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 망하는 건데 PB 상품의 매출 자체가 떨어지고 이를 이용한 경쟁 유발 효과도 날아가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PB는 정말 가성비 높게 좋은 상품을 올려야 됩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쿠팡 자회사가 하나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이 소홀히 하고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 거고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이에요. 한 번 사고 마는 여행객이 아니거든요. 그냥 뜨내기 손님 상대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자, 이런 복잡한 곳에서 상단에 올렸다고 그냥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한다니 너무 조사가 부실한 거죠. 좀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의 본질은 너무 플랫폼을 지금 적대시하고 계신데 이거 아날로그 시장을 뺏어간다는 시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게 디지털 시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연결하고 브라우저에서 딱 브라우저 할 때 빈 화면에서 뭘 하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 가야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쿠팡에 가야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마켓이거든요. 마켓의 역할을 하는데 마켓을 부정하고 마켓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거는 그냥 재래시장 자체를 나쁘게 보고 재래시장 무조건 불공정 행위를 할 것이라는 시각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런 시각은 없거든요. 우리 화개장터 하면 나쁜 느낌이 드십니까? 근데 왜 디지털 마켓은 이렇게 일단 나쁜 짓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변에 우리 자유경제시장에서 중요하게 볼 것이 이 디지털을 미워하는 세력이 있어요. 노동조합입니다. 플랫폼은 노조를 파괴하거든요. 왜? 혼자 쿠팡에 올려가지고 혼자 1인 소상공인으로 잘 먹고 잘 살거나 기그 워커가 돼서 숨고에서 숨은 곳으로서 소득을 올리거나 배달 라이더로서 한 달에 500만 원, 700만 원, 쿠팡맨들 700만 원씩 소득 올리면 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회사에서 근무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즉 이런 세상으로 이동하는 것, 즉 개인이 자유와 권한을 최대한 누리고 물론 거기에서 불공정한 건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것을 싫어하는 것은 바로 디지털 변환 자체를 싫어하는 세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각의 교정이 매우 필요하고요. 근데 노동조합은 이 타협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기그워커들로 변신하는 순간 노조에서 탈퇴하거든요. 회사에 다니지 않고. 그렇죠? 전통적인 우리 재래식 사업장 구조 위에서 기반하는 여러 가지 이익권과 기득권들이 있는데 그것과 디지털 경제는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정당에서 어느 당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규제법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예요. 배경에는 노조와 시민단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다른 논리인 것 같은데 바로 약자 프레임입니다. 강자와 약자 프레임. 근데 아시다시피 기업인에는 1인 기업도 기업이고 치킨집도 기업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에서 청문회 등의 규제 법안을 다룬 청문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스타트업도 기업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스타트업 단체가 규제 혁신을 주장해도 그건 본질적으로 기업을 위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안을 들어줄 수 없다. 결국 그 법안은 대기업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스타트업을 위해서 규제 혁신을 해주면 결국 스타트업을 밟고 일어서는 대기업들을 위하는 것이 된다라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시장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성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디지털이 가져오는 아까 말씀드린 4억 개의 상품을 진열해 놓을 아날로그 시장은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회와 경쟁을 열어주고 있는 디지털 시장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매 하나도 그렇게 복잡한 알고리즘은 소비자들도 알고리즘 돌립니다. 검색은 추천이에요. 그런데 내게 저는 4억 개 상품이 랜덤하게 보여진다면 그 쇼핑몰엔 다시는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 가고 싶으세요? 갈 때마다 4억 개가 랜덤하게 보여져. 나한테 좀 맞춰서 한 20개로 추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추천이죠. 근데 갈 때마다 그냥 허접한 것부터 다 보여줘. 랜덤하게 정말 평등한 거죠. 그게 검색입니까? 그거 원하세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걸 아무도 원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디지털 시장의 본질에 대해서 겪어보지 못하셨으니까. 그리고 쇼핑을 우리 국민들보다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왜냐하면 공직에 있어서 바쁘시니까 좀 많이 좀 경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에서 많이 느낀 건데 정부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기득권의 편에 서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논쟁할 수 있는데, 자, 어떤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양 팀에 공정하게 규칙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심판이 편파적이라는 건 뭐죠? 한쪽 팀을 다 휘슬을 불어서 내보내는 거죠. 우리 예전에 우리가 약국일 땐 그런 거 많이 겪었었잖아요. 전부 2-3명씩 퇴장당하고. 우리 지금 시장 경제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득권 세력과 혁신 세력이 신제품 신서비스로 충돌하면 그 신제품 신서비스가 시장에 들어오도록 정부가 문을 열어주나요? 아니면 못 들어오게 막는 게 맞나요? 정부가 중립적이라면 문을 열어줘야지 중립적인 거죠. 즉 운동장에 양쪽 선수가 들어오고 이들이 경쟁하게 만들어야 중립적인 거죠. 근데 타다금지법, 뭐 원격 의료부터 시작해서 온갖 규제를 내세워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면 이 정부는 이미 중립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편파적인 거예요. 그럼 정부는 왜 중립적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국가가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제권은 기득권 위에 형성되어 있고요. 그 규제 권한으로 예산과 인력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파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현상이 특히 인터넷 경제 시대 지난 20년간 우리가 많이 보셨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혁신적인 산업과 기업이 세계적인 게 없죠. 전통 시장에서 우리 기존 산업에선 다 패퇴하고 있고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 하나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파괴적인 규제 혁신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중립적인 것이다라는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U 규제하고 미국 규제가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거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도입해야, 이건 뭐 디지털 플랫폼만 아니라 노동 규제고 어떤 규제고 하면 다른 나라에 있으면 다 끌어들이면 되는, 다른 나라에 있는 규제를 다 끌어들이는 게 규제의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 디지털 비즈니스를 가리키면서 학생들하고 토론을 시키면서 이런 규제 독과점에 대한 토론도 시키는데요. 미국하고 이제 그 이유가 다른가는 우리 황 교수님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호주는 페이스북 같은 SNS가 뉴스 회사의 아티클을 이렇게 갖다가 링크를 걸면 페이스북이 원래 뉴스 미디어한테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제가 조선일보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페이스북이 제가 조선일보 링크를 걸었기 때문에 조선일보 아티클이 노출이 돼서 페이스북 네가 돈을 더 좀 많이 벌었으니까 그걸. 근데 이런 규제를 호주는 왜 만들었을까요?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를. 그거는 세계 미디어 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호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호주의 이익에 이제 부합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황당한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탄생하는 사회적 생태나 문화적 환경이 다른데 다른 나라에 있다고 다 그게 우리나라에 끌어오는 그 정당성 있는 규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알고리즘이나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지는, 그거는 뭐 요즘 유통산업 전체에서 위기를 안 느끼는 우리나라 플레이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독과점 업체다 이렇게 레이블을 붙이고 싶지만 아마 쿠팡이고 이마트고 누구도 가서 너 독과점 업체지 그러면 그렇게 동의할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금 뭐 적자를 못 면하고 있고요. 위기에 있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독과점 그냥 큰 기업에다 독과점 라벨만 붙이면 규제의 정당성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자 쿠팡이 주고 있는 소비자 그 후생에 대해서 아까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진짜 이 소비자들이 우리 온라인 플랫폼을 얼마나 편리하게 쓰고 있나 꼭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월마트가 그 가격 물가를 낮추면서 소비자 가격을 낮추면서 미국 경제를 살렸어요. 그래서 전체 물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각자 가정에서 생활비를 아꼈고 그 생활비가 미국의 다른 경제 분야에 투자가 되면서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월마트의 가격 혁신에 이어서 우리 쿠팡은 시간을 혁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마트에 가서 2시간씩 3시간씩 장을 봐야 됐는데 그 시간을 2분으로 단축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남은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청소도 할 수 있고요. 뭐 보고서도 쓸 수 있고 회사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격도 싸지고 시간도 절약이 됐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 하나하나가 이런 아껴진 생활비와 시간을 가지고 우리 경제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게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어메이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들을 잘못됐다고 규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부분 이 규제의 논리에서 이 온라인 플랫폼들이 갑질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소상공인들조차도 쿠팡이 보호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소상공인 그 뭐 동네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라든지 뭐 약국 뭐 병원 할 것 없이요. 모든 상가에 쿠팡 로켓프레시 그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사장님들께서 떡볶이 가게 사장님들께서 가락시장에 가서 양파와 파를 살 시간을 세이브하고요. 그 시간 동안 매장에서 메뉴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청소를 할 수도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태계 자체를 이런 규제가 파괴를 하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도 살리고 소상공인도 살리고 우리 이제 잠재되어 있는 우리 생겨나지도 않았던 일자리들 창출하려면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제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